자, 잘 지고 오셨습니까? 11페이지 14번 문제, 2019년 경남 문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지요. 자, 마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기본서는 21페이지입니다. 기본서 2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뭐 손실 마력, 마찰 마력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런 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손실 마력을 구해라 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고 기출문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손실 마력 구하는 그 안 내부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왕복 속도를 구해라라고 하는 평균 속도를 구해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피스톤이 뭐 평균 속도를 구하는 단위를 보시게 되면은 초당 움직인 거리로 나타내는 겁니다. 초당 몇 미터 움직였느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를 구하라고 해놓고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뭐가 주어졌다? 행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회전수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한 단위를 보면 미터 퍼 이제 세크가 나온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설명으로 이제 이해해서 풀이하는 게 편한지 아니면은 그게 정 안 되면 요 식 자체를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본인 편한 대로 똑같이 접근을 해 나가시면 돼요. 일단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행정이 60mm라고 합니다.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움직인 거리. 보통 밀리미터를 센치로 많이 바꾸었으니까 6cm라고 해두죠. 행정이 6cm입니다. 자, 이때 회전수가 얼마다? 2500rpm이라는 얘기입니다. 2500rpm. 이랬을 때 피스톤의 평균 왕복 속도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올 때,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올 때 한행정이 끝나는 거예요. 자, 볼까요? 흡입. 그 다음에 하사점에서 상사점 올라갈 때 압축, 폭발, 배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먹은 피스톤, 팔꿈치는 크랭크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셔요. 자, 크랭크 축이 1회전할 때, 즉 팔꿈치가 어떻게 1회전할 때 행정은 몇 번 한다? 자, 다시요. 팔꿈치가 지금 한 바퀴 돌릴게요. 한 바퀴 돌렸어요. 그때 주먹은 한 번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즉 크랭크 축이 1회전할 때 피스톤이 어떻게 한 번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피스톤은 어떻게 직선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한 번 내려오고 올라가니까 행정이 총 몇 번? 2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크랭크 축 몇 회전에? 1회전에요. 그럼 여기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 내용이 뭔데? 레볼루션, RPM이 레볼루션 퍼 미니트예요. 즉 분당 회전수인 거예요. 분당 회전수. 분당 크랭크 축이 몇 바퀴? 2500바퀴 돌았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한 바퀴 돌 때마다 행정을 방금 설명드린 대로 몇 번? 2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번 움직일 때 6cm니까 6cm 움직이고 한 바퀴 또 돌 때 6cm 움직이는 거니까. 크랭크 축이 한 바퀴 돌 때 얘는 총 얼마? 12cm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뭐가? 피스톤이요. 자, 그래서 얘가 2500바퀴를 회전하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요만큼씩 움직이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총 이동한 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0에다가요. 곱하기 얼마? 12cm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500바퀴를 회전하면서 뭐 피스톤이 움직인 거리, 총 이동한 거리가 나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기준 시간이 얼마다? 분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요? 초로 바꿔야 돼요. 초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1분은 몇 초인데? 60초가 되거든요. 60초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뭐 단위 좀 치울 건 치우고 이렇게 되겠네요. 0 치우고 요거 치우면 2가 되겠죠. 거기에 중요한 건 뭐다? 센티미터를 뭘로만? 미터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나누기 얼마? 여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곱하면은 2배가 되는 거니까 50이 되는 거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나누기 100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5m per sec가 나온다라는 개념인 거죠. 5m per sec. 자, 이렇게 하나씩 풀어서 해결을 해도 되고요. 아,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이 식 자체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단, 식을 외워서 쓰실 때는 여기 들어가는 단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뭐
RPM 같은 경우에 뭐 회전수니까 크게 헷갈릴 게 없어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여기 행정이죠. 행정의 단위가 뭘로 들어가야 된다? 미터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만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기를 뭘로? 밀리미터를 뭘로? 미터로 바꾸어서 이 공식에 넣어야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여기 2는 왠 줄 알겠죠? 왜 들어갔는지. 왜? 아까 얘기했잖아. 행정이 한 번, 두 번. 즉 행정이 두 번 있을 때 1의 전이기 때문에 2L 행정을 두 번 곱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단위가 뭔데? RPM. M의 분을 뭘로? 초당 회전수로 바꾸기 위해서 60을 나눠준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식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요 식을 해놓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약분이 되는 거죠. 여기 2하고 밑에 분모는 30이 되고 30분의 회전수 곱하기 행정. 즉 행정은 뭐? 미터를 쓰게 되면은 요 식 그대로 해결하면 똑같이 뭐 5m/s를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 경남에서 처음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는 한번 이렇게 딱 출제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 번부터 연이어서 좀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구하기 어려운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조금 챙겨서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다만 우리 앞에서 했던 배기량 압축비에 비할 거는 아니죠. 그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그에 비해서는 한번 좀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문제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자, 2019년 부산입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뭐 15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던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재원충, 공주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자, 공주거리, 제동거리, 정지거리 이런 개념이 있었죠. 정지거리는 운전자가요, 돌발 상황을 인지를 하고, 제동을 해야겠다, 파악하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서, 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제동력이 가해지면서 이동한 거리까지 전부 다 포함한 거리, 이 전체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한다? 정지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큰 정지거리를 다시 또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둘로. 운전자가 인지를 하고, 제동 상황을 인지를 하고, 제동력이 가해지, 브레이킹이 되기 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뭐라고 한다? 공주거리라고 하고요. 브레이크 시스템에 제동력이 가해지면서 실제 어떻게 이동한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한다? 제동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정리를 제가 해드렸고요. 그럼 그거를 알고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공주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제동거리와 정지거리를 합한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일 큰 거리고, 이거는 어떻게? 이거 요소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동거리와 공주거리 이 둘을 더해야지 정지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틀렸네요. 그죠? 자, 자동차가 주행 중 제동장치의 영향을 받아 감속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실제로 정지할 때의 거리를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정지거리가 아니고 이걸 우리 제동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금 하면서 잠시 딴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게 지금 작년에 제가 시험 직접 치러 가가지고 복원을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려서 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복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한다고 잠시 딴 생각했더니 근세 놓치네요. 자, 수업에 집중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하려고 생각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부터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부터 실제 정지할 때의 거리. 그 전체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정지거리. 전체의 개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선지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하려고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걸려는 순간부터 실제 브레이크가 걸리기 직전까지의 거리. 이걸 뭐라고 한다? 공주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의 이동한 시간, 공주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 요거 잘 정리를 해두시면 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또 이제 공학 문제 계속 나가는 거죠. 2017년의 전북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고요. 자, 주행 저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자, 자동차가 주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저항.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는데? 구름 저항. 그죠? 그 다음에 공기 저항. 그 다음 오르막길 구배 저항. 가속 저항. 이 네 가지를 다 합해서 전주행 저항이라고 표현을 한댔고요. 이 네 가지를 다 구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각 저항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을 줬는데 이 조건으로 뭘 구할 수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구름 저항을 일단 구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걸 한 거예요. 구름 저항. 그러면 구름 저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개의 저항이 있지만 우리가 구름 저항을 우리 교재에서 기본에서 R1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 구름 저항 계수에 비례를 한다라는 부분이 먼저 있었고요. 구름 저항 계수와 그다음에 차량의 총 중량에 비례한다는 내용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구름 저항 계수가 크면 클수록 그다음에 뭐 차량의 총 중량이 크면 클수록 구름 저항은 더 커진다라는 개념. 그래서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그 개념을 알고 있다라면 내가 필요한 요소가 뭐다? 아, 여기 있는 구름 저항 계수 필요하구나. 비례 관계 있는 거. 그다음 차량의 총 중량이 필요하구나. 그럼 이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되겠네. 아, 시속을 줬네. 아, 이 시속은 허수구나. 괜히 준 거구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문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페이크죠, 페이크. 자, 그러면은 얘를 왜 줬을까? 얘를 주는 거는 우리 다른 거였죠. 공기 저항 구할 때, 공기 저항 계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영 면적이죠. 투영 단면 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부분인 거였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따로 공기 저항 관련된 이야기는, 요청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름 저항만 구하면 되니, 자, 구름 저항 계수 0. 해놨잖아요. 0.015에다가 차량 총 중량, 얼마? 2000kg.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구름 저항이 얼마? 30kg.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름 저항을 구하기 위한, 비례하는 인자가 뭐 있는지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있어야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속도에 비례한다 이래버리고 곱해버리면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주행 저항의 한 요소인 공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주행 중인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공기력을 공기 저항이라고 한다. 자동차가 주행 방향에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불어오는 공기력, 공기의 힘을 공기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기 저항은 공기의 밀도, 오밀조밀한 정도, 그다음에 앞면, 투영 면적, 그리고 주행 속도, 그리고 자동차의 형상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당연히 공기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항을 좀 많이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영되는 단면적 중요하다고 했죠. 비례관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도에는 제곱배만큼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형상도 중요하겠죠. 유사형으로 생겼는지 아니면 앞에가 딱 절개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공기 저항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공기 저항은 합성 속도, 그죠? 앞면, 투영 면적, 공기 밀도 등에는 영향을 받지만 차체 표면의 거칠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요? 차체 표면이 굉장히 미끄럽고 유선형으로 잘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형상일수록 얘가 낮아질 거예요. 근데 표면이 굉장히 거칠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공기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밀도에도 영향을 받는데 거칠기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기 저항 계수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 저항은 투영 면적보다 주행 속도에 더 영향을 받는다. 왜? 얘는 제곱배만큼 비례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공기 저항에 대한 설명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챙겨보시면 좋겠죠. 한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요청드렸을 때 그해 또 나왔던 문제. 자, 그 전에부터 제가 항상 얘기를 했던 거예요. 수업하면서 얘기했던 거. 가만히 보면 차량의 총 중량과 관련이 없는 저항이 딱 주행 저항이죠. 차량의 총 중량과 관련이 없는 주행 저항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공기 저항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차량의 총 중량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구름 저항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오르막길 올라갈 때 당연히 무거운 놈이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차량 총 중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배 저항, 등판 저항도 뭐다? 차량의 총 중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속 저항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행을 하다가 속도를 더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거울수록, 차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가속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차량의 총 중량에 유일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요소가 뭐다? 공기 저항이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라고 항상 얘기했던 부분에서 똑같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무게와 비례관계에 있는 주행 저항을 모두 골라라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뭐만 빼고? 공기 저항만 빼고 나머지만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등판, 가속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역, 디귿, 리을 묶어진 3번 선지를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예요.